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일본 근대 문학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다 로한 작가가 쓴 단편집이고요. 환담, 관하담이라는 제목입니다. 낭만서점 클래식에서 일본 소설을 종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나스메 소세키의 그후, 그리고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 이런 작품들도 좀 덜어 있었고, 일본 작품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 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또 재밌게 보셨다라는 반응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환담관화담도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일본 소설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일본의 작가들 중에서는 저희 한국 독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친숙하게 느끼는 작가들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낭만서점에서 소개하셨던 나스메 소세키나 다자이 오사무 같은 작가의 작품들은 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또 서양 고전들을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 같은 것도 받게 돼서 많은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사실 좀 낯선 작가하고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다자이 오사무나 나스미 소세키보다 조금 이전의 어떤 경향의 작품, 물론 네. 이제 나스미 소세키 같은 작가와는 동세대이긴 하지만 작품의 경향이나 이런 걸 보면 근대 소설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 혹은 그 전환기의 어떤 일본 문학의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학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좀 꼭 찾아보시면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 같고, 혹시 일본 문학에 내가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또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총 이 5편의 에피소드, 단편 소설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매력을 품고 네. 있는 5편의 에피소드인데요. 이 책의 제목인 환담과 관하담 뿐만 아니라 골동품, 그리고 마법수행자, 그리고 갈대소리 갈대소리까지. 예. 라는 이 작품까지 5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편의 매력이 또 각기 다르고요. 이 작품의 어떤 이 묘미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5작품 속에서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작품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극적이랄지 혹은 좀 다이나믹하다랄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나 제목에서 환담, 관하담이라고 했을 때 뭔가 아주 기묘한 이야기, 아주 막 공포스러운 이야기, 네네.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 좀 기대와는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읽어보시면 이게 이 작가가 어떤 작품 또 어떤 감각으로 소설을 썼는지를 또 나름의 매력을 느끼시면서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환담 관하담의 작가인 고다 로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막부가신 가문에서 태어난 로한은 어린 시절부터 형인 시게스네의 영향으로 시집기를 익히며 한문과 한시를 배웠다. 1883년 관립 전신수기 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 전신기사로 홋카이도에 부임하지만 1887년 돌연 기사직을 사임. 스보우치 소요의 평론과 소설을 읽은 뒤 깊은 감명을 받아 스스로 로한이라는 필명을 짓고 문학에 뜻을 두게 된다. 1889년 이슬방울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하고, 뒤이어 1889년 풍류불, 1893년 5층탑을 발표하며 20대의 나이에 작가로서 지위를 확립한다. 1908년 교토제국대학 문과대 강사로 취임하나 같은 해 강사직을 사임하고 도쿄로 돌아와 중국 고전을 토대로 한 소설 운명을 발표, 큰 호평을 받는다. 그 뒤 중국 고전과 도가 철학에 몰두하여 동양사상연구서와 역사고증 소설을 여럿 남겼다. 1937년 제1회
문화 훈장을 수여하고 예술회 회원이 된 그는 1947년 79세에 폐렴과 협심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다양한 장르의 방대한 작품을 남긴 메이지 시대 대표 작가다. 되게 독특한 것이 이 시기의 작가들답지 않게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그죠. 일은 79세. 79세까지 사셨으니까 동년배인 그 나스메 소세키와 비교를 그죠. 하자면 네.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삶을 사셨기 네.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9세기 작가인데 사실은 20세기의 전반부 정도를 또 살아내셨기 때문에 네네.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19세기의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가진 작가라기보다는 20세기를 넘어오는 과정을 거의 몸으로 체험하고 이제 그 1947년경에 이제 그 돌아가셨으니까 네. 좀 독특한 이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작가가 뭐 그 이런저런 일련의 그 문학적 과정을 거치는 이 그 행로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 왜냐하면 네. 그 한국의 현대 문학 작가들도 이제 19세기에 태어난 그런 소위 뭐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한국 근대 문학 작가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이런 행보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면 네. 네. 보통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워요. 음. 한문을 배우고 서당도 다니고 네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세계가 바뀌어요. 막 무슨 막 근대화가 되면서 기차 들어오고 막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다가 나름대로 적응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도 하고 이런저런 뭐 일련의 일들을 거쳐서 이런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기는 어떤 일련의 행보가 네.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이 시기가 또 소설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새롭게 형성되던 시기거든요. 그 아까 이제 스보이치 소요라는 네네. 분의 이제 그 소설 신수라는 뭐 이론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 그때 이제 조선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소설이 그냥 이야기 단순한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어떤 근대적인 의미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사상이었고 그게 이제 작가들한테 이게 소설이라는 게 그냥 옛날 얘기 써내는 게 아니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영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덧붙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그 깨우침 같은 걸 줬기 때문에 이 고다 로안을 비롯해서 이 시기의 작가들의 어떤 의식이랄까요 그리고 행로랄까요 그런 네. 거는 뭐 저로서는 아무튼 되게 좀 익숙한 네. 형태이긴 합니다. 한국 작가들도 많이 사실 네네. 떠오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뭐 저희 말씀드렸던 듯이 나스메 소세키와 동시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굉장히 좀 더 오래된 작품이 아닌가라는 좀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또 했냐라고 또 스스로에게 좀 생각을 해보면 물어보면 여기 이 작품에 굉장히 좀 한자어라든가 고어라든가 이 많은 주석들이 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그 이전의 어떤 세대의 작품인가 그리고 그런 작가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는 여기 실려 있는 작품들 대부분이 뭐 1916년 이럴 때 쓴 작품도 있지만 네네. 1925년 뭐 35년 이럴 때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나스메 소세키보다 훨씬 뒤에 쓴 것인데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작가의 어떤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고전 취향인 거죠. 이 작가는 근대적인 어떤 변화나 문물 같은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것 그리고 그 오래된 것의 가치 이런 것에 중점을 좀 두는 작가였고 이 시기에 그런 작가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사실 저항하는 거죠. 네네. 새롭게 막 바뀌는 시대에 그쵸. 저항하는. 지금도 뭐 사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스마트폰 안 쓰고 그럼요. 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5편의 이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각각의 색깔이 또 좀 다른 듯 같은 듯 굉장히 좀 묘하게 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것들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작품은 굉장히 또 소설다운 어떤 소설스러운 느낌이 좀 또 있고, 또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에세이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작품마다의 어떤 색깔들이 굉장히 또 좀 묘하게, 저는 좀 같은 듯 다른 듯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사실 고다 로안 같은 경우는 한국에 소개된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 그 5층 탑이라는 소설, 네네. 그게 이제 번역이 돼 있고, 그건 뭐 이제 사찰 건립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뭐 갈등과 뭐 자기 각자가 생각하는 뭐 예술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노력론이라는 그 뭐랄까 저서가 하나 번역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작가 소개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학 작품 외에도 뭐 도시론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주해나 네. 이런 해석 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노력론이라는 그 글도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작가가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사람들한테 던지고 싶은 어떤 일종의 메시지, 네네.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작가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전집 형태로 이 네. 작가의 모든 저작이 출간돼 있는 것 같은데, 이 환담 관아담이라는 작품은 거기에서도 이제 몇 편을 좀 뽑아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작품이어서 뭐 연대기 순으로 실려 있거나 뭐 좀 색깔이 비슷한 걸 모았다기보다는 좀 다채로운 네. 그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 5편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독자들에게는 그 5층 탑이라는 작품이 가장 좀 잘 알려져 있는 대표 작품일까요? 대표 작품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 책의 이제 뭐 해설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냥 읽어봐도 알지만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독자들조차도 잘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지금 뭐 20세기 초반에 네. 뭐 신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광수 정도로 와서 무정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어려운 말도 많고 문장이 현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쉽지가 않은데, 일본 독자들도 당연히 이 고다 로안의 이런 글들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뭐 독자들이 많이 지금도 찾는 작가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의미는 크지만.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장벽이 크겠죠, 사실은. 그래서 뭐 쉽게 뭐 읽히는 작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근데 뭐 조금 그 좀 난해하거나 좀 그 해석의 장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길지 않은, 그러니까 단편 소설 네. 5편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으로 한 편 한 편씩 읽어 나가시면 의외의 매력 같은 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작품이 모두 난해하지는 않았어요. 뭐 이를테면 골동품이라는 네. 작품이랑 마법 수행자 같은 작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리고 또 작품이 조금 철학적이라 네. 이게 쉽게 읽히지는 않고요. 네. 환담, 뭐 관화담, 뭐 갈대소리 같은 네. 작품들은 그래도 굉장히 비교적 잘 읽히는 네.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골동품이나 마법 수행자 같은 작품은 전집 단위로 묶일 때는 따로 이제 사전이라는 형식으로 묶여 있다고 소개가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작가의 전집을, 특히나 이런 시기에 작가들의 전집을 만들면, 이 시기에 작가들은 사실 장르 인식이 아주 확고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소설가야, 나는 시인이야,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소설 같은 글도 썼다가 뭐 산문도 썼다가 네. 뭐 막 아까처럼 뭐 주석도 달아봤다, 주해도 했다가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전집으로 묶을 때는 좀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서 묶는 편인데, 따로 이제 사전이라는 형식으로 묶여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골동품에 대한 일종의 사전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글, 그리고 마법 수행자라고 했을 때 마법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고찰, 이런 식의 분류로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장르 구분은 아니에요, 사전 형식이라는 게. 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한국 근대 작가들을 보면 대체로 야담의 형식을 쓴 분들은 많이 있어요. 야담이라고 해서 이제 시중에 떠도는 그냥 이야기들을 채집해서 네. 썼다, 내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고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내가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다시 써보는 그런 뭐 양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과 사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골동품도 그렇고 마법 수행자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떤 뭐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차례차례 소개하고 있는 형태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특이한 뭐 장르는 아니라고 할 수 네. 있지만 독특하긴 하죠. 한국 독자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일본 작가는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인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세대 어떤 근대 문인 중에 음.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아마도 다들 안 읽어보셨겠지만 네, 네. 뭐 이광수, 뭐 김동인, 혹은 뭐 이해조, 뭐 최남선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 네. 그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근대 문인인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은 있잖아요. 네, 아마도 네. 제 생각에는 작품이 막 지금도 활발하게 읽히진 않더라도 1세대 근대 작가로서는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작품 이야기를 또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실려 있는 환담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담이 좀 재밌게 네. 읽혔어요. 네. 그래도 이 작품의 또 줄거리를 보면 이 낚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낚시를 취미로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또 재밌게 읽게 되었는데요. 일단 환담이라는 이 짧은 단편 소설의 줄거리를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환담 같은 작품은 아무래도 이 책에 지금 표제로도 실려 있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고다 로안이 쓴 작품 중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작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사실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낚시를 나간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낚시를 도와주는 이제 뱃사람이 하나 있어서 둘이서 이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혀서 이제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시도를 막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포기하면서 다시 이제 무트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 멀리서 뭔가 나뭇가지 같은 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되게 놀랍게도 시체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은 별로 놀라질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뭐 당대의 분위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낚시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너무 부지기수여서 물가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별히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둥둥 떠오르는 그 나뭇가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낚싯대. 그죠. 잘 만들어진. 네, 아주 유명한. 대나무 중에서도 가벼우면서도 아주 탄력이 있고 최상급의 그런 낚싯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낚싯대를 가지고 가려고 이제 잡아당기는데 잘 안 되죠. 이게 물에 빠져 죽어 있는 사람이 꽉 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빼내서 그 낚싯대를 가지고 와서 무트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최상급의 낚싯대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낚싯대에 감탄을 하고 있다가 다음 날 이제 좀 비가 와서 낚시가 될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가보자고 해서 그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나가게 됩니다. 좋은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나가니까 고기도 잘 잡히고 낚시가 잘 돼서 역시 정말 최고의 낚싯대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낚시를 마무리하려는데 또 저쪽 그 물가에서 또 나뭇가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 낚싯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고 배를 보니까 역시나 낚싯대는 여기 옆에 있는데 저쪽에서 또 이렇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걸 보고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놀라서 바라보다가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그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이 이 낚싯대를 돌려달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 낚싯대를 이제 다시 그쪽에 바다에 던져주는 장면으로 음. 끝이 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제일 첫 장면을 사실 보면 제일 첫 장면은 또 그 등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산에 예. 관련된 이야기. 산을 등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알프스 등반을 갔던 일종의 그 산악대가 하산하는 길에 뭐 절반 정도 되는 한 4명, 8명 중에 4명이 추락사를 해서 동료들이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랬을 때 남은 일행들이 이제 하산을 해서 아주 복잡한 심경이 되는 거죠. 이게 황망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 멀리서 십자가가 떠오르는 걸 네. 봐요. 2개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장면. 근데 이걸 내가 저게 실제인가?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옆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이 이제 그 사람들도 십자가가 떠오르는 걸 보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이 환담이고 또 이제 소설에서 조금 뭐 강조되는 대목이 하나가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네. 거죠. 이게 마음에다 달려 있다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그 우리가 현실에서 겪거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그 사실은 마음에 의해서 네. 다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 산악대가 본 십자가처럼 바다 위로 다시 튀어나오는 어떤 낚싯대를 보면서 이 두 이야기를 어떤 일체유심조라는 메시지로 아마 이 작가는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이런 작품 좀 기담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담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뭐 아주 환상적이거나 네. 아주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장치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십자가가 떠오르는 걸 본다든지 낚싯대가 여기 분명히 옆에 있는데 저쪽에서 또 떠오르는 걸 본다든지 네. 하는 정도의 설정은 아주 단순한 설정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나의 환상뿐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겪게 되는 환상이라면 네. 그걸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장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담이라는 작품이 가장 첫 번째 또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 과연 이제 어떤 작품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보게 되는데요. 이 고다로한이라는 어떤 작가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겼고요. 네. 역시나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에 대한 흥미로움도 점점 더해갔던 것 같습니다. 환담이 제일 처음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1938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이걸 제일 처음에 실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고다 로한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또 네.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판단이지 네.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단편집들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엔 진짜 궁금해서 제가 그 이기호 작가님 작품을 뭐 북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낭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작가님 혹시 이 어떤 작품의 배치 순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라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기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게 네. 아닐까. 아마 그냥이라고 하셨던 거는 편집자에게 맡겼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문학은 특히 그렇지만 단편집, 소설집 같은 경우에 네. 순서대로 작품을 싣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작가의 의도나 어떤 연결성 같은 걸 생각해서 네. 나름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그 작가의 어떤 색깔을 가장 뚜렷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우선적으로 좀 실리지 않을까. 뭐 이를테면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한데 단편 소설집 같은 경우는 표제작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환담, 관화담이라는 제목처럼
이제 이 작가의 작품 중에 대표작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작품 제목을 책의 제목으로 보통 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작품이 이 작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죠. 네. 이 환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려 있는 관아담 역시 표제작인데요. 이 작품은 이 5편의 단편 중에 저는 가장 소설에 가까운, 좀 소설스럽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네. 소설에 가까운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역시나 재밌게 보았고요. 저도 재밌게 읽었고 저는 5편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작품이라면 아무래도 이 작품일 것 같아요. 네. 이 작품도 사실 줄거리 자체는 그쵸.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인물이 소개가 되긴 하는데 이제 대기만성 선생이라는 네. 별명, 그러니까 만학도죠. 그죠. 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대기만성이 맞는 건가 잠깐 네, 또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그게 맞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워낙 뭐 어려운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책은. 근데 이제 이 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단연간의 어떤 만학도의 노력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어서 건강을 위해서 휴양을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휴양지로 가서 어떤 절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폭포수가 있는데 네, 네. 거기 가서 요양을 하면 몸이 그쵸. 싹 낫는다더라. 그러면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찾아가요. 힘들게 찾아갔는데 뭐 아주 초라하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찰인데 거기에 2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주지와 그 밑에서 조금 뭐 일을 돕는 어떤 뭐 수련생 뭐 네, 정도의 뭐 그런 느낌?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자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2사람이 내려다보고 그쵸. 있는. 네. 그래서 저도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면 여기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대피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깜깜하고 완전 깊은 산속이니까 그 등불에 의지해서 가다가 그 물속을 건너가다가 이제 갑자기 등불이 확 꺼지는 장면 같은 것도 나와요. 네. 근데 그럴 때 묘사 같은 건 되게 인상적이긴 했고 아무튼 어딘가로 대피를 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죠. 수행을 하는 듯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뭐 귀를 먹어서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그림을 보게 됩니다. 등불을 들고 이렇게 비춰봤더니 네. 거대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막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그 그림이 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고 어떤 풍경들이 묘사가 돼 있고 그런 그림들을 정말로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그 그림 속에서 이제 그 어떤 뱃사공이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그 풍경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지켜보다가 실제로 이 사람이 부르는 목소리 같은 걸 듣고 자기가 지금 간다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간 바람이 불어서 이제 불이 확 꺼지고 갑자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있다가 등불이 꺼지면서 바깥에 빗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쏴 들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설 속의 이야기고 이제 소설 바깥의 작가가 여기까지 이제 내가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줬고 아마 뭐 농부가 됐다는 소식도 내가 듣긴 했는데 뭐 이제는 뭐 아마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네.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네. 뭐 그런 얘기로 끝나는 소설입니다. 그죠. 뭐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뭐 깊은 산 속에서 어떤 기묘한 하룻밤. 그렇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네. 근데 그 사건이 뭐 아주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기묘한 하룻밤을 통해서 뭐 깨닫게 되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환담과 관아담이 역시나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관아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홍수를 피해서 이 대피하는 과정 안에서 이 보여지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나 서술되어 있는 어떤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약간 오싹오싹한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뭐 섬뜩한 느낌도 좀 네. 있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이 수행만 하는 그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이 이 대기만성 선생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소개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역시나 또 좀 기담에 가까운 그런 네. 어떤 느낌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환담에서도 그랬는데 환담에서도 이제 그 바닷속에서 시체를 보고도 별 놀라지도 않던 두 사람의 모습처럼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뭔가 불안한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네. 아주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쵸. 쓰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뭐 어떤 걸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읽는 네네. 입장에서는 좀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이제 그간에 있는 인물들은 놀라지 않지만 이걸 읽는 독자인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담 같은 경우에서는 네. 그 낚싯대를 사실 그 죽은 시신이 꼭 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사공이 그 손가락을 굳이 일부러 풀어서 그 그쵸. 낚싯대를 빼내는 네. 모습이랄지, 또 관아담에서는 그 암자에서 불 꺼진 그 암자에서 대기만 선생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이 읽는 어떤 독자의 입장에서는 오싹한 이런 또 네.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고다루안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 고전 문학 쪽에 좀 조예가 깊은 분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환담에서는 소위 일체 유심조의 어떤 사상 같은 걸 조금 볼 수 있었다면 이 소설의 관아담에서는 그림 속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류수 분류라고 해가지고 네. 다리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주인공한테. 근데 굉장히 동양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물이 흐르고 다리는 네. 가만히 있는 건데 다리가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어떤 글귀와 그리고 거기 그려진 이 그림 풍경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표제적인 환담과 관화담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소개할 이 작품부터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또 수록되어 있는 골동품이라는 작품인데요. 골동품이라는 이 작품, 사실 시작은 좋았으나 이게 점점 사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지?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고어라든가 어떤 한자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좀 검색을 하면서 작품을 좀 읽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이런 종류의 글은 저는 좀 읽어본 편이에요. 한국 작가들 중에서도 네. 이 골동품에 대한 애호를 글로 써낸 작가들이 꽤 있고 이게 보통 상고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네. 경향들을 한국에는 이태준 같은 작가들이 이제 골동품 모으는 재미랄까 그 전통의 맛이랄까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 작품들을 좀 썼었고 뭐 그 시기에 뭐 유진호 같은 작가들도 막 오래된 보검 같은 칼 같은 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설로 썼어서 뭐 이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일본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상당히 혹은 이제 중국 네. 배경의 어떤 그 인물들이나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읽을 때 좀 진입 장벽 같은 게 조금 있긴 있는 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작품은 골동품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골동품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어떤 인간의 욕구다 이런 게 일단 있죠. 뭐 식욕이나 뭐 색욕이나 이런 욕망들은 동물이나 인간이랑 매한가지지만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알고 이걸 모으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지불하는 어떤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걸 이제 뭐 교만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교만하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함의처럼 느껴지는데 딱히 그렇게 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유가 있고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나도 교만세 많이 쓰고 싶다. 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골동품을 모으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는 어떤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아래에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긴 있죠. 어떤 아주 훌륭한 이제 소치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백자로 만들어낸. 네. 근데 이제 그 소체 가격을 이제 도저히 뭐 책정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귀한 도자기인데 어떤 인물이 이제 그 소치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이 와서 이제 그걸 한번 보고 구경을 한번 시켜달라 해서 한번 쭉 살펴보더니 다 돌아가서는 똑같은 솥을 내가 봤다면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게 뭐 그러니까 세발 소치라고 해서 저도 뭐 그냥 발이 세 개인 일종의 뭐 소치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긴 했는데 정확한 형상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진짜 주인이 그걸 보고 이건 똑같은 걸 어디서 찾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웃으면서 제가 사실은 그때 보고 가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보고 똑같이 만드냐. 그러면서 그 가품을 진짜 주인이 사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게 막 우여곡절 거쳐요. 그 가품이 다른 사람한테 진품으로 가기도 했다가 그걸 또 누가 깨먹기도 했다가 뭐 이런 식의 일련의 그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아주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건 이제 그 뭐 오래된 말의 인장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등자 보통 네, 이제 네, 네. 승마할 때 발을 거는 네네. 등자를 이제 어떤 골동품 애호가가 보더니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뭐 좋은 건데 그죠. 이거 너무 대단한 건데 한 짝밖에 없는 게 없어요. 이게 두 짝이 있었으면 이거 무조건 사는 건데 이게 진짜 제값 주고 팔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그러니까 아쉬움을 그런 갖고 아쉬움을 있어요. 표하면서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에 반대쪽 한 짝이 또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빨리 사야 되겠다 하고 네, 그 네. 한 짝을 사서 돌아가 봤더니 이제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장사치가 지름길로 네, 먼저 앞서간 저 거죠.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 한 짝이 없다는 걸 되게 아쉬워하네. 이래서 빨리 내려가서 다른 가격을 걸어놓고 팔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가지고 갔더니 아버지가 아주 욕을 하는 장면 나옵니다. 뭐 이런 등신, 뭐 욕심이 네. 급해가지고 좌우도 살피지 않고 사오냐고.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좌우면 서로 다르게 생겼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이제 그쵸. 한 짝이 더 생기니까 앞뒤가 이제 분간이 안 된 채로 그쵸. 막 샀던 뭐 그런 얘기, 그런 에피소드들은 상당히 그래도 흥미롭게 맞아요. 읽을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골동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뭐 역사적인 어떤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게 읽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골동품이란 작품이 사실 진입장벽이 조금 높을 수는 있는데요. 이 작품 사이사이에 이 소개되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은 또 굉장히 좀 웃음 짓게 만드는 네. 이런 장면들이라 어려움이 분명히 좀 있겠지만 그것들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작품을 좀 들여다보면 충분히 또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법 수행자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는 이 마법 수행자가 역시나 이 골동품이라는 작품과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 또 고어나 한자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조금 철학적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골동품은 그나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읽다 보면 이제 뭐 어쨌든 오래된 물건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에 그런 거 하나 없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읽게 되는데 나도 이것도 나도 이제 잘 모아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좀 읽게 되는데 이 마법 수행자는 저는 정말 좀 난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그러니까 아주 마법 뭐 무슨 뭐 천지를 한다름에 달려갔다든지 뭐 하늘을 날았다든지 뭐 무슨 여우로 변신했다든지 이런 종류의 여러 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이제 이 고다루안이 모아본 건데 이제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걸 이제 나름대로 뭐 유형도 나눠보고 보니까 뭐 요술, 뭐 환술, 네. 뭐 여우, 뭐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제 계호라든가 뭐 이즈나법이라든가 다키니법 이런 이제 개념들은 네네. 저로서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읽어봐도 네. 정확하게는 좀 파악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뭔가 신비로운 어떤 힘 네네. 그런 기록들을 이 작가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냥 그러고 보면 우리도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데서 그런 흥미로운 네네네. 사건들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가볍게 그냥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자님들에게 뭐 조금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게 뭐지라고 아주 이해를 하려고 깊게 들어가려 하지 들어가기보다는 말고 뭐 이런 정도의 뭐 신비로운 이야기인가 보다 하면서 네네. 오히려 저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네네. 그 특이한 아주 마술들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저기 쥐가 손톱 먹고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죠. 뭐 구미호,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오히려 그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흥미로운 전설들 막 네. 그런 거 많이 재밌어 했는데 라면서 그냥 넘기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러 왔을 때 저희 PD님하고 잠깐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저희 PD님 역시 이 마법 수행자를 보시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PD님조차도 혀를 내두르셨는데 저희 PD님께도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그렇죠. 깊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라. 라고 또 말씀을 이거 드리고 이해하면 싶네요. 저기 일본 고전문학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고다로안처럼. 네. 자, 이렇게 이제 마법 수행자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린 작품이 갈대 소리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또 완전히 결이 또 달라집니다. 네. 이 마법 수행자에서 조금 힘겨움을 느끼셨다면 이 갈대 소리를 보면서는 잔잔한 어떤 울림이나 감동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고 또 굉장히 또 잘 읽히는 어떻게 보면 수필 같은 그런 소설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앞에 이제 그 좀 계열을 나누자면 환담, 관화담은 담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보통 담이라고 하면 조금 오래된 이야기, 그러니까 좀 전설 같은 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 이런 계열이고 골동품이나 마법 수행자가 이제 아까 저희가 또 얘기 드렸던 대로 일종의 사전 형식으로 쓰여진 기록이라면 갈대 소리는 말 그대로 이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혹은 지금 이 작가의 어떤 주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또 작품이어가지고 앞에 두 계열의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좀 느껴지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이 낚시를 즐겨하는 이 주인공이 늘 본인이 낚싯대를 던지는 그 자리에 하루는 어떤 이제 꼬마 아이가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정도의 짧은 낚싯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미안한데 혹시 여기는 내가 늘 낚시를 하는 곳이니 좀 비켜주면 안 되니?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가 이제 비켜줍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의 태도가 예사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주인공이 낚시를 하면서 이 아이와 뭐 이제 대화들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어떤 이 환경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구나, 그리고 또 친엄마가 아니구나라는 정도의 정보들을 또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뭐 이를테면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뭐 이런 떡밥도 나눠주고 나중에는 본인이 잡은 어떤 물고기도 나눠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만나볼 수 없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궁금함? 네, 뭐 그것들을 이제 간직한 채 작품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이 뭐 작품의
어떤 줄거리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갈대소리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역시나 이 그 주인공과 그 아이와의 어떤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막 상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또 좀 아주 좀 따뜻하게 네. 또 여운을 좀 남긴 채 이 작품을 끝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소년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주인공이 낚시 그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소년을 보고 아, 쟤 뭐야? 쟤 보니까 뭐 이 동네 시골인 것 같은데 네. 아이, 그냥 재미로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이제 좀 비켜주면 안 되겠냐, 양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뭐 너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꼭 그렇게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소년이 아저씨가 재미로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재미로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매를 맞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도 그건 그렇지 뭐 네. 수긍을 하죠. 네. 그게 네가 놀이라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또 그 소년이 그러면서 비켜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여기서 그러면 재미가 아니라 놀이가 아니라 왜 쟤는 낚시를 하고 있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집에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걸 시키는 엄마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뭐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을 나가시고 해서 이제 그 지금의 뭐 새엄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분이 이제 가서 고기 제대로 잡아오라고 자꾸 보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잡은 쓸만한 고기들도 좀 주고 하는 건데 그런 뭐 에피소드가 말씀하신 대로 좀 그냥 잔잔하고 네. 또 따뜻하게 읽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소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게 지금 30여 년 전의 일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작가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소설 말미에 이제 지금 이 소년이 어딘가에서는 뭐 아주 훌륭한 어떤 신사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여운이 좀 느껴지니까 네. 나름대로 뭐 재밌는 네,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대소리라는 작품이 맨 마지막에 배치된 것이 저는 약간 신의 한 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마법수행자나 골동품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었다면 그렇죠.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조금 끝났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아주 따뜻하게 어떤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으로 이 환담과 가나담을 마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저는 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배치에 대해서 이 책을 펴내실 때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환담이나 관화담 같은 작품은 고다루안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니까 우선 먼저 배치를 하고 골동품이나 마법수행자는 의미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조금 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배치하고 마지막에 조금 가볍게 네. 이 책을 덮을 수 있는 또 작품을 하나 배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 이렇게 저희가 소개한 5작품으로 이 환담과 가나담은 이루어져 있고요. 각기 정말 다른 매력들을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또 골동품이나 마법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또 깊이 가려 하면 또 오히려 그게 또 어떤 이 책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재밌게 그 선선한 여름밤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특히나 고전 작품들에 있어서 서구의 유명한 어떤 고전 작품들의 결과는 또 다른 매력, 그러니까 네. 이런 동양권, 동아시아권의 뭐 중국, 또 한국, 또 일본의 작품 같은 경우에 그 특유의 그 묘사들이 있거든요. 이 소설 속에서도 이제 그 어떤 그림을 그 풍경을 쭉 묘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히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 낚시하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동양적인 매력 네, 같은 네.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소설 읽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선선한 바람이 좀 부는 지금 같은 시즌에 한번 그 매력에 한번 빠졌다가 나오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